안녕하세요. 수미의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진 웹스터는 1876년 7월 24일 미국 뉴욕주 프레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896년 뉴욕주 빙검톤시의 여학교를 졸업하고 1901년 폐서 여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 기자 활동과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대학에 간 패티가 성공하여 후에 집필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웹스터의 주요 작품이 되었습니다. 1915년 9월 7일 그녀의 나이 40세 때 글렌포드 맥키니라는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사망하여 불행하게도 좀 더 좋은 작품을 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울한 수요일. 매월 첫째 수요일은 진저리 처지는 우울한 날이었다. 그날이 다가오면 불안으로 가슴 조여야 하고 용기를 내어 참아야 하며 지나간 후엔 될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날이었다. 방과 마루를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닦아야 하고 모든 의자들도 먼지 하나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침대의 이부자리도 구김살 하나 없이 해야 했다. 97명이나 되는 어린 고아들에게 깨끗이 세수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새로 풀먹인 싸구려 무명옷을 입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97명의 고아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일은 더욱 힘들었다. 또한 고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후원의 이사들이 물어볼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날은 정말 괴로운 날이었다. 제루샤 에버트는 가장 나이 많은 고아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 특별한 첫째 수요일의 일과도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제루샤는 고아원에 온 귀빈들에게 대접할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에서 몰래 빠져나와 보통 때 늘 하던 일을 끝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가 특별히 책임지고 있는 방은 F실인데 그곳에는 일렬로 줄지어 놓여있는 11개의 작은 침대에 3살부터 7살까지의 꼬마 11명이 누워 있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엉클어진 옷을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빵과 우유와 말린 자두 푸딩을 먹게 될 즐거운 30분 동안을 위해 신이 나 있는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렬시켜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서 제루샤는 창문 옆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5시부터 내내 앉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으며 신경질적인 원장한테 잔소리도 듣고 독촉도 받았다. 원장인 리피트 부인은 후원의 이사들이나 여자 손님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루샤는 고아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높다란 쇠 울타리 너머로 펼쳐진 얼어붙은 널따란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굽이치는 능선 아래로 넓은 땅을 가진 전원저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으며 저 멀리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마을 교회의 뾰족탑들이 보였다. 그날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그날을 상당히 손쉽게 치렀다고 생각했다. 후원의 이사들과 시찰위원들은 고아원 내를 살펴본 다음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셨다. 그들은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들에겐 지겨운 존재들일 뿐인 고아들의 일을 한 달간 잊어버리려 한다. 제루샤는 창문에 기대어 고아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들과 자동차들의 행렬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동경의 눈빛이었다. 제루샤는 상상으로 마차나 자동차 하나하나를 따라 언덕 기슭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저택들에 가보았다. 그녀는 털 외투를 입고 깃털로 장식된 벨벳 모자를 쓰고 자동차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예사롭게 집으로 가자라고 낮은 소리로 명령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공상은 저택의 문 앞에 다다르면서 깨지고 말았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다. 리페트 원장은 제루샤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상상력 때문에 큰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그녀는 저택의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지만 가엾게도 고아원이 아닌 보통 집에조차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녀는 고아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 에버트! 사무실에서 찾고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원인 토미 딜론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F실로 다가옴에 따라 노랫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제루샤는 힘든 것을 참고 억지로 창문에 기댄 몸을 일으켜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나를 불러? 그녀는 근심 어린 말투로 토미의 노래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사무실에서 리페트 원장님이요. 그런데 원장님은 화난 것 같아요. 아멘. 토미는 경건하게 읊조리면서 대답했는데 심술로 가득한 말투는 아니었다. 마음이 괴팍해질 대로 괴팍해진 어린 고아라지만 화난 원장에게 꾸중을 들으러 불려가는 누나에겐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토미는 제루샤 누나가 가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게 닦아주기도 하지만 그녀를 좋아했다. 제루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으나 그녀의 이마에는 두 줄의 주름이 생겨 있었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던 걸까? 호두과자에서 호두 껍질이 나온 건 아닐까? 여자 방문객 중에서 한 분이 구멍난 수지 호돈의 양말을 보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혹시 그녀가 맡은 F실의 어떤 철부지가 후원의 이사에게 버릇없는 말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큰일인데. 리페트 원장의 사무실은 아래층의 좁은 복도 한쪽에 있었다. 그 복도 끝에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기다란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어두운 계단을 더듬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후원의 이사가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막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루샤는 그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만을 얼핏 보았다. 그 인상은 단지 그 남자의 키가 크다는 것뿐이었다. 그 이사는 손을 흔들어 구부러진 차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불렀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문 쪽으로 다가오다가 잠깐 동안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비추어 건물 안의 벽에 그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기다랗게 늘어진 다리와 팔의 그림자가 마루에서 복도의 벽 위로 기어올라갔다. 그것은 꼭 휘청휘청 걸어가는 거대한 장님 거미 같이 보였다. 제루샤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근심으로 찌푸렸던 제루샤의 얼굴은 금세 웃는 얼굴로 변했다. 워낙 천성이 밝고 명랑하여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곧잘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런데 그토록 위압감을 주는 후원의 이사의 몸이 휘청휘청 흐느적거리는 모습이라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제루샤는 이 하찮은 사건으로 기분이 다시 명랑해졌기 때문에 리페트 원장을 밝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원장 역시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이 엄격히 말해서 웃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상냥한 표정은 하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 표정은 그가 손님을 대할 때 보이는 것과 거의 흡사한 아주 유쾌한 표정이었다. 제루샤, 앉거라. 네게 기니 할 말이 있다. 제루샤는 바로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잠깐 비추자 리페트 원장은 그쪽을 힐끗 보았다. 지금 막 나가신 이사님을 보았겠지? 예, 뒷모습만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시는 이사님으로 아주 유복한 분이시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제루샤의 눈이 조금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원장 사무실에 불려와 원장한테 이사의 이상한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의 몇몇 남자애들을 공부시켜주고 계신 분이란다. 너도 찰스 벤튼과 헨리 프로이스를 기억하겠지? 그 애들은 모두 그 이사님께서 대학에 보내주셨다. 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함으로써 학비를 대준 은혜에 보답을 했지. 그분은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계실 뿐 물질적인 보상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그분의 이와 같은 자선은 지금까지는 남자애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어. 나는 우리 고아원의 우수한 여자애에 대한 자선을 여러 번 간청해 왔으나 그분에게 여자애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분은 여자애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모양이다. 네, 원장님, 그러신가 보지요. 제루샤는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이때쯤 한 번은 말대꾸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너의 장래 문제가 논의되었단다. 리페트 원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긴장하게 된 제루샤를 무척 궁금하게 만들었다. 너도 알다시피 보통 우리 고아원에서는 16살이 되면 독립하게 되어 있지만 너에게는 예외를 인정했지. 네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기 때문에 14살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 너를 마을의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다. 물론 네 품행이 그리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마을의 고등학교도 졸업했단다. 물론 고아원이 더 이상 너를 보살필 의무는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이곳에서 살아왔지. 리페트 원장은 제루샤가 이 2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과 또한 고아원의 편의가 우선이고 제루샤의 교육은 뒷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요즘 하루 종일 마루닦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방금 말한 대로 너의 장래 문제가 오늘 회의에서 거론됐어. 그래서 네 기록이 검토되었지. 이사님들께서는 낱낱이 살펴보셨어.
리페토 원장은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수를 신문하는 듯한 눈초리로 제루샤를 보았다. 원장의 말에 제루샤는 공연히 주눅이 든 표정을 지어 보였다. 크게 부끄럽거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아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너는 몇몇 과목은 성적이 꽤 뛰어났단 말이다. 특히 국어 성적은 매우 우수했어. 우리 고아원의 시찰위원인 프리처드 양은 마을 고등학교의 이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오늘 너를 칭찬하는 말씀을 했단다. 그분은 너의 수사학 선생과 너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어. 그분은 또 네가 쓴 장문인 우울한 수요일이란 수필을 큰 소리로 읽으셨지. 제루샤는 이제 정말 죄수의 표정이 되었다. 너를 여태까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이 고아원을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너는 고마움을 모르는 애 같더구나. 만약 그 글이 재미있게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난 널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네게 운이 트이려는지 막 가신 분은 무척 풍부한 유머 감각을 가지셨단 말이야. 그분은 네 건방진 작품이 마음에 드신 모양인지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셨단다. 대학이라고요? 제루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페토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나와 조건을 상의했어. 참 별난 조건도 다 받지. 그분은 좀 괴짜인 것 같아. 그분은 네가 창작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 네가 작가가 되도록 공부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 작가라고요? 제루시아는 얼떨떨했다. 그녀는 리페토 원장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거다. 성공할는지는 두고 봐야 알 테지만 말이다. 그분은 아주 많은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소녀에게 주는 돈치고는 정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다른 제안을 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너는 여름까지만 여기에 더 머물러 있게 된다. 프리처드 양이 고맙게도 너의 생활을 돌봐주겠다고 했어. 너의 기숙사비와 수업료는 대학으로 직접 송금이 될 것이며 그 이외에 너는 재학기간 4년 동안 매월 $35씩의 용돈을 받게 된다. 그 정도의 용돈이면 다른 학생과 별다를 바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은 그분의 개인 비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너에게 송금해 줄 거야. 그 보답으로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 해. 편지에서도 너는 돈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단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원하지 않고 계셔. 너는 다만 네 공부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매일의 일과를 상세히 쓰면 된다. 마치 네 부모가 계시다면 네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 편지는 존 스미스 씨 귀하라고 써서 비서 앞으로 붙여야 해. 사실 그분의 이름은 존 스미스가 아니다. 그분은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너는 그저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분이 편지 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편지가 표현력을 기르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네게는 가족이 없어서 편지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런 식으로 네게 편지를 쓰게 하려는 거야. 또한 편지를 통해 네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야. 그분은 네 편지에 절대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편지 쓰기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이며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기를 원치 않아. 만약 꼭 회답이 필요하게 될 경우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 네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비서인 그리그스 씨에게 그 내용을 말하면 된다. 너는 매달 반드시 편지를 써야만 한다. 편지만이 스미스 씨가 네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의무이므로 너는 마치 빚을 상환하듯 어김없이 편지를 보내야만 한다.
나는 네가 언제나 정중한 말씨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올바르게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너의 편지를 받는 분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이사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루샤는 장황한 설교가 지루해서인지 문 쪽을 자꾸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흥분으로 가득 차서 빨리 리페트 원장의 지겨운 설교에서 벗어나 혼자서 생각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보았다. 그러나 리페트 원장은 더 있으라고 손짓했다. 리페트 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웅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너한테 굴러들어온 이 귀중한 행운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애로선 이러한 출세의 기회가 좀처럼 없는 일이다. 너는 늘 명심하여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밖에 없으시다면 이제 전 가서 프레다 퍼킨스의 밧줄을 기워야겠어요. 제르샤는 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다. 말을 매듭짓지 못한 리페트 원장은 멍한 눈으로 제르샤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티다리 아저씨 존 스미스 씨에게 보낸 제르샤 에버트 양의 편지들. 9월 24일 퍼거슨 기숙사 215호실에서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한 이사님께 드디어 대학에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기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으니까요. 대학은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저는 방을 나서기만 해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좀 익숙하게 되면 학교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 공부에 관해서도 그때 알려드리지요. 지금은 토요일 밤인데 수업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를 드려야만 하겠기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에게 편지를 쓰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이 제겐 더 이상하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서너 번 정도밖에 편지를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편지 투에 맞지 않게 쓰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페트 원장님과 저는 아주 중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일생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특히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친절한 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훌륭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스미스 씨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분에게 어떻게 매우 정중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조금 더 개성 있는 이름을 고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편지 쓰는 저는 마치 막대기나 빨래판 씻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기분이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부터 선생님에 관해 무척이나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니 마치 제게도 가족이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제게도 저를 아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 관해 생각하려고 해도 상상력에 도움을 줄 소재가 거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랍니다. 첫째, 키가 크다는 것. 둘째, 돈이 무척 많은 부자라는 것. 셋째, 여자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선생님을 친애하는 소녀 혐오가 씨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저를 모욕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부자 씨라고 부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선생님에게는 돈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므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특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평생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월가에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도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걸요.
그러나 선생님의 큰 키는 평생 변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애칭이 될 것이므로 리페트 원장님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해요. 2분만 있으면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이곳의 하루 생활은 종소리로 나누어집니다. 종소리에 따라 식사하고 자고 공부한답니다. 종소리는 아주 신납니다. 저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방 펌프를 끄는 말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불을 끄고 자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보셨지요? 이런 것은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덕택입니다. 선생님을 진실로 존경하는 제루샤 에버트 올림. 10월 1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이 정말 좋아요. 또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순간순간이 너무 흥분되어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에요. 아저씨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속에서도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모든 남자들과 여자로 태어났어도 이곳에 올 수 없는 모든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돼요. 아저씨가 젊으셨을 때 다닌 대학도 틀림없이 여기보다 좋은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 방은 탑의 위쪽에 있답니다. 이 탑은 새 부속병원을 짓기 전에 전염병 환자 병동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탑의 같은 층에는 저 외에 3명의 다른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썼으며 늘 좀 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4학년생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레즈 펜들턴이라는 신입생입니다. 셀리는 빨간 머리에 약간 들창코인데 무척 상냥한 편입니다. 줄리아는 뉴욕 명문가의 딸로서 아직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2명의 신입생은 한 방을 같이 쓰고 4학년생과 저는 독방을 가졌어요. 방이 매우 부족하여 신입생은 독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독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에게 저와 같은 고아와 한 방을 쓰라고 학생과에 부탁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고아인 것이 유리할 때도 있군요. 제 방은 창문이 2개나 있어 전망이 좋은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8년 동안 20명이 들끓는 방에서 살아왔으므로 이제 혼자 지나게 되니 살 것만 같아요. 저는 난생 처음 제루샤 에버트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요일 요즘 농구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부원을 뽑는데 저도 뽑힐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몸집이 작지만 무척 날쌔며 강단이 있고 힘이 셉니다. 다른 학생들이 껑충껑충 뛰는 동안 저는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나가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온통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어있고 낙엽 태우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가을의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 농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외치댑니다. 이 여대생들은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긴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리페트 원장님은 배우는 것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7째 시간을 알리는 종이 막 울립니다. 우리는 10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합니다. 아저씨는 제가 농구부원으로 선발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언제나 아저씨의 벗인 제루샤 에버트 올림. 추신.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문 앞으로 얼굴만 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말이야. 집 생각에 견딜 수 없어. 넌 안 그러니? 저는 약간 미소를 띠며 그런 대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는 향수병만큼은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고아원이 그립다는 말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저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